자, 그럼 이어서 이제는 이 공민왕,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었죠. 우리 공민왕은 앞에 시옷 충자가 없습니다. 바로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 반원개혁을 실시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공민왕의 반원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의 반원개혁으로서 첫 번째 실시했었던 정책은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정동행성 우리 원간섭기, 내정간섭기구로서 아까 있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정동행성 자체를 폐지한 건 아니었었고요. 자, 정동행성 중에서도 이문소라는 하위 관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하위 관청 이문소에서 주로 고려 내정의 간섭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한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우리 정동행성은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었었는데 이 관청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도 했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정을 간섭했었던 하위 관청이 이문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었고요. 자, 당시 원나라가 우리 고려의 영토를 가져갔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쌍성 총관부라고 합니다. 우리 원나라가 고려와 화의 강화를 맺고 나서 그 대가로 쌍성 총관부를 포함한 이 천령 이북의 영토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원래 고려의 영토였던 이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그 영토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자, 우리 보면은 우리 당시 이 국민왕 때 되찾은 영토 교과서 135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리 몽골과 고려가 전쟁이 끝나고 강화를 맺으면서 그 대가로 이 정도의 영토를 원나라에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왕 때 여기 화주에 설치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면서 이 영토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국민왕이 실시한 반원개혁은 바로 원나라의 연호 사용을 금지했었고요. 자, 당시 고려는 원나라에서 사용한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또한 몽골풍, 우리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 문화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고려식 관제를 다시 회복했었고요. 우리 아까 몽골식 관제가 격화됐었다 했었죠. 원간섭기에. 그런데 다시 고려식 관제를 회복했었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친원 세력을 숙청하게 됩니다. 자, 당시 기철 일파 등이 우리 친원 세력으로서 고려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기철이 고려 정치를 주름잡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철의 동생이 바로 원나라의 황후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황후인데요. 우리 옛날에 기황후 드라마도 했었는데 혹시 본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기황후라고 해서 우리 고려의 궁녀들을 당시 몽골 원나라에 바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 원나라로 간 고려의 궁녀가 몽골 황제의 눈에 들어서 황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었는데요. 그게 바로 기황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 얼마나 권세가 높았었겠어요. 안 그래도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고려였는데 자신의 동생이 몽골 황제의 황후래. 얼마나 정치적 권력이 강했었을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공민왕 때 이렇게 이 기철 일파 등을 제거하면서 우리 반원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신돈이라는 인물, 우리 당시 승려였던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관청을 설치하게 되냐?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로 이 개혁의 대상은 바로 권문세족들이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와 토지를 대상으로 했었던 개혁이었었는데요. 자, 전민변정도감 우리 교과서에 날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35페이지 날개를 보면요. 자, 전민은 권문세족이 강제로 빼앗은 토지와 양인으로, 전민변정도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자,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민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저는 밭 전자를 쓰고요. 민은 백성 민자를 씁니다. 결론은 땅과 백성들을 바르게 돌려놓는 관청이다. 이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자, 우리 아까 권문세족이 농장을 경영할 때 농장은 어떻게 얻었냐? 그냥 토지를 강제로 강탈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토지는 불법적 토지였습니다. 자, 그러한 토지를 환원시켜줘야 됐었는데 그게 바로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넓어진 권문세족의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다 했죠? 그렇죠.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다 했었죠. 그럼 이 노비들을 다시 백성들로 돌려줘야 됐었어요. 그 대상이 바로 민입니다. 그래서 땅과 백성들을 다시 올바르게 돌려놓는 관청,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에서 한 일은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적 토지를 다시 환원시키고요. 가지고 있었던 억울한 노비들을 해방하는 이러한 일을 했었던 기구, 바로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민왕이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 공민왕의 개혁은 결론을 말하자면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자, 실패의 이유는 바로 권문세족들, 우리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그리고 이 공민왕의 명령을 받아서 개혁을 추진했었던 신돈도 제거되었고요. 공민왕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공민왕이 죽으면서 이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민왕의 개혁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는 고려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고려 말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 사회의 변화입니다. 자, 고려 말에는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바로 크게 두 가지의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성장한 세력은 신진사대부란 세력이고요. 자, 두 번째 성장한 세력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신진사대부는 어떠한 세력들이냐? 우리 권문세족에 대해서 반대에 있는 세력들인데 권문세족은 기존의 원나라랑 친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그러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었었죠. 자, 이와는 반대로 신진사대부는 새로운 학문,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당시 공민왕 때 과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공민왕 때 실시한 게 아니라 공민왕 때 과거를 강화시켜요. 그 강화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민왕이 강화시킨 과거 제도를 통해서 등용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을 매우 지지했었던 세력이었었고요. 이와는 반대로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권문세족과 반대로 대토지를 경영한 게 아니라 중소지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중류층에 해당하는 세력들이었었고요. 자, 이와는 반대로 또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고려 말인 14세기에 북쪽에서는 원나라의 농민 반란군이었던 홍건적이 쳐들어오고요. 남쪽에는 당시 일본이었던 왜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고려 말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무인 세력들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자, 이래서 대표적인 인물로서 최영, 그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 등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인물들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력이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고려가 멸망의 길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은 바로 위화도 회군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화도 회군은 뭐냐? 당시 이제 원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원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자 원나라의 뒤를 이어서 다시 이제 몽골족을 몰아내고 원래 중국의 민족이었던 한족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인데요. 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제 고려에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천령이북의 영토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천령이북 아까 어디서 많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천령이북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아까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죠. 이 영토 135페이지에 나왔던 이 천령이북의 영토 원래 고려의 영토였는데 몽골과 고려가 전쟁을 끝내면서 몽골이 가져가던 영토였었죠. 자, 그런데 우리 공민왕 때 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면서 이 천령이북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진 가운데 명나라가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 이 천령이북의 영토가 원래 원나라의 영토였으니 우리가 그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 중국의 주인이 되었으니 옛날 원나라의 영토였던 천령이북을 다시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배경이 되면서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하겠죠. 원래 고려 영토인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신흥 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인 최영 등이 이제 명나라의 요구를 묵살하고 반대로 우리가 명나라의 요동 지역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대세로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동 정벌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와 최영과 반대에 있었던 신흥 무인 세력 중에 하나인 이성계는 이 요동 정벌이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정의 명령으로 이성계가 요동 정벌군으로서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무리한 출정을 인식을 하고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회군이라고 말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왕이 보낸 군대를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곧 왕에게 도전한다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성계가 군대를 요동으로 가던 군대를 돌려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곧 반란이라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요동 정벌군으로 갔었던 이성계군이 회군을 해서 개경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개경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제 고려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위화도 위치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위화도 하면은 우리 명나라와 고려 딱 경계예요. 딱 국경인데 당시 압록강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섬을 넘어서 내가 명나라의 요동 지역을 공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다시 회군을 하면서 고려를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개경을 점령한 이성계는 당시 왕이었던 오왕을 폐위시키고요. 정권을 잡고 있었던 최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바로 이성계 일파와 이를 따르던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신진 사대부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성계 옆에 있었죠. 이 정도전이 이제 이성계와 함께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해가는 과정까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려의 멸망 과정입니다. 자, 우리 신진사대부 등이 이제는 이성계 일파와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정도전과 조준 인물 등이 주도를 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권문세족들에게 집중된 농장, 즉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제정하면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과전법은 뭐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과전법은 우리 공양왕 3년 종전에 문란해진 토지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토지 제도를 아주 새롭게 개혁을 하면서 권문세적의 토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토지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구체적인 과전법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권문세족에게 집중된 토지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된 토지제도, 과전법 이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점점 고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이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이제 정도전 일파들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당시 이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정몽주를 필두로 해서 고려를 계속 유지한 채로 우리 고려를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고려 사회가 좀 많이 좋지가 않죠. 이 혼란한 고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다. 고려는 이제 명운이 다했다.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고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정도전과 조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몽주 같은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개혁에 소극적이었고, 그다음 새로운 왕조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러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러한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을 새로 건국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바로 이성계를 왕위에 추대하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고요. 자, 이로써 이제 고려는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37페이지에 정몽주가 이제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스로 활동하기에 고려 왕조의 끝까지 충성을 다한 정몽주 내용입니다. 자, 정몽주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정몽주는 공민왕 때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었는데요. 자, 여진족 토벌에 참여하여 공도 많이 세웠고요. 교육기관을 세우고 학문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자, 이래서 당시 고려사의 말에 이제 정몽주는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로서 이를 따르는 학자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이 정몽주는 매우 그 당시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몽주가 이성계를 추대하는 세력, 즉 정도전과 조준 같은 인물들이죠. 이러한 세력에 반대하였었는데요. 근데 당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당시 정몽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매우 명망 있는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방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몽주를 찾아가서 아니 이 고려 이 망해가는 고려 왜 계속 붙잡고 있느냐, 우리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방원이 노래했던 시가 바로 하여가라는 시입니다. 시를 외우면서 우리 정몽주에게 우리 그만 고려 놓아주고 우리 조선을 건국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원의 제안을 또 이 정몽주는, 이 명망 있는 정몽주는 단심가라는 시로 대답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단심가라는 시는 이 시의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선생님이 정리만 해주면 아니다, 나는 죽고 죽어도 고려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시를 이방원에게 답가로 바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원은 이놈의 정몽주는 우리를 따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선주교에서 죽이게 되고요. 정몽주를. 그래서 조선 왕조가 건국되게 됩니다. 지금도 경기도 개성에, 선주교는 경기도 개성에 있는데 우리 개성은 북한에 있죠. 북한에서 이 선주교 관리를 해서 정몽주가 그 당시 흘린 피가 선주교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 유적지로 삼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지금 거의 600년, 650년 가량 지났는데 그 피가 지금도 남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선주교를 우리 북한에서도 관리를 해서 우리 문화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당시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하여가와 단심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 시간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알고 읽는 시와 또 모르고 읽는 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고려가 멸망되는 과정, 조선이 건국되는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